일본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도록 설계된 집이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돈을 줄 테니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집값은 필요 없습니다. 이사비와 수리비를 드릴 테니 그냥 사라만 주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본은 왜 집을 자산으로 키우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입니다.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라는 건 쓰는 순간 가치가 줄어드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란 물건이 사용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다고 미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격은 내려갑니다. 일본에서는 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집을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사는 순간부터 이 집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건물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건물의 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계산합니다. 땅은 남지만 건물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자산으로 봅니다. 이 구조에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산이 늘어나기보다 유지비와 책임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히 생긴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은 한번 집이 자산이 되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도 한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땅을 사두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그 정점은 1989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가격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상황은 급변합니다. 1990년을 전후에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습니다. 19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이 되자 이 상승은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끝은 모두가 아는 자산버블 붕괴였습니다. 자산은 남지 않았고 빚과 후유증만 사회 전체에 남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 일본 사회는 집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집값 상승은 축복이 아니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대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투기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사회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택합니다. 집은 자산이 되지 않게 하자. 이 선택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구제 정책 대신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 구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은 집은 유지 책임과 비용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건축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물이 오래되면 현행 안전 기준을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일반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낡은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쳐서 가치가 회복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기존 집을 유지하거나 고쳐 쓰는 선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축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건 새 집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집을 고쳐 쓰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새 집만 가치가 남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집이 새 집으로 교체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시처럼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지역에서는 집을 허물 이유도 새로 지을 이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일본에는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떠난 지역에는 집만 남았습니다. 이런 집들을 일본에서는 아키하라고 부릅니다. 아키하는 상속받았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집입니다.
상속받은 집이다 보니 사는 지역도 아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집입니다. 이 집들은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비만 계속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됩니다. 집이 낡아 사고가 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팔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고쳐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허물기에도 돈이 듭니다. 이 순간부터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을 공짜로 넘기거나 심지어는 돈을 얹어서라도 떠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늘어날수록 마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부를 포기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자산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집으로 인생을 뒤집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집을 샀다고 해서 인생이 단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결정적으로 뒤처지는 구조도 약해집니다. 집 하나로 누군가는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아래로 빌려나는 극단적인 장면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세대 간 부동산 갈등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신 다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집에 인생을 묵지 않게 됩니다. 직장과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한 곳에 집을 사두고 평생 버티는 선택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지역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에는 집만 남고 도시는 비어갑니다. 일본은 집으로 계급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대신 도시의 노화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건 실패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집을 자산으로 만들면 돈을 벌 기회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집을 소비재로 두면 집으로 인생이 갈리는 일은 줄어듭니다. 대신 열심히 일해도 부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집니다. 노후를 지탱해 주던 역할은 약해지고 사람이 떠난 도시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질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지만 격차가 커지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격차는 줄어들지만 부를 쌓기 어려운 사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은 여러분이 원하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답을 정리하기보다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